네, 반갑습니다. 진희선입니다. 오늘이 사실 불금인데, 이 화려한 봄날에 불금에 정말 뜨겁게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몇 년간 굉장히 몸살을 했었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정말 몸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주택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국민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 경력은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퇴임하고 나서 제가 2020년 6월 30일 날 퇴임을 했는데 제가 제 32년의 경험을 녹여서 좀 책 두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블랙홀 강남 아파트 나라에서 할 건데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거기서 우리 정책을 또 어떻게 편할지에 대해서 정리한 게 1권이라 하면 2권은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강남에 집중. 왜 모든 것이 강남으로 집중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홀 강남이라는 명칭을 써봤고요. 또 최근에 이 주택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파트의 쏠림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이 아파트로 쏠려지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세입자 문제인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에 살고 4명이 세입자죠. 근데 서울로 돌아오면 또 바뀝니다. 4명이 자기 집 살고 6명이 세입자가 되는 건데 이 현상이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고 지난 한 20년 동안 쭉 그래왔어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주택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짚어본 게 2권입니다. 그래서 2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에 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 그래서 이걸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시까지라고 그러는데 제 강의를 길게 하면 9시 반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고민을 좀 꽤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PT 양은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자세히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소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저와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소비를 해야 되는 물건이죠. 인간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은 이 정치하고 종교 다음으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나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는 싸우죠. 싸워. 왜냐?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무튼 별로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좀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기사나 그 뒤에 댓글을 보면 차마 이렇게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저주하고 막말하고 그렇죠. 또 이 정파에 따라서 이 편을 갈라서 그렇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도 사실은 이 편가르기가 꽤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주의 그리고 규제주의 이렇게 나눠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공론의 장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어느 편을 저는 관료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은 것보다도 좀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제가 책을 썼고 또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의할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났더니 제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책을 썼냐고 보니까 양쪽에서 다 욕 얻어먹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들어가 보면 전반에는 주로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건 어떤 토지의 역사성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뭐 지공주의나 이 조지주의를 여기를 얘기를 했고 뒤로 갈수록 이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은 시장 경제 흐름에 따라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제 시장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이 책의 앞단이 불편하고 또 시장주의를 얘기하니까 이 진보 쪽에서는 좀 뒷단이 또 불편하는 제 편을 아예 잃어버리는 바보같이 책을 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이 부동산 주택 정책이야말로 어떤 정부나 또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우리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책을 집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가 부동산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만이죠, 사실은. 아마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장 혜택을 봤을 것 같은 다주택조차도 굉장히 불만이 많죠. 고가주택에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서민들이나 새 들어 사는 사람이나 뭐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이번 선거도 이제 부동산 선거였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가장 좀 피부로 체감이 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부동산 학과는 꽤 많죠, 여기저기. 요즘은 정말 인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이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건설업만 해도 한 100조가 넘죠. 건설업만 해도 1년에 매출이. 그리고 관련 부동산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뭐 피부에 와닿는 공인중개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개발, 상품, 재화를 키우고 이윤을 남기는 이런 부동산 산업 쪽에는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고 또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부동산 정책 학과는 없죠.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주택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큰 재화, 그리고 그 부동산 산업을 통해서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재화와 달리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의 정책으로 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냥 시장주의에 아예 맡겨버리면 그 안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우리 서민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의 이 부동주택 정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대학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불충분하고 연구하는 분도 별로 없죠. 오로지 공공하고 몇몇 연구기관에서만 이 부동산 정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교보문고에 가보면 이렇게 부동산 책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전부 돈 버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까, 뭐 어떻게 하면 조그만 돈으로 해서 집을 살까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그런 얘기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책 안에 이 주택 정책은 거의 보이질 않죠. 몇몇 교수님들이 쓰는 주택 원론, 주택 개론 정도만 있을 뿐이다. 이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산업만이 아니고 주택의 공공정책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책 제목하고는 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꼭지를 한 8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8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죽어야말로 우리 인간 생존의 필수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은 역사 발전의 시대적 산물이다. 세 번째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고.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하우스포나 영끌이 집투 문제.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그냥 부동산을 시장주에 그냥 맡기자. 이런 분들이 꽤 많죠. 근데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또 양극화의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부동산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얼마만큼 심화되는지 이건 사회적 공론화가 정말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제가 언젠가 모 언론에 이 얘기를 했다가 댓글에 아주 그냥 비난과 조롱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대로 저 댓글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가장 또 큰 이슈잖아요. 세금. 우리 최병천 간사님께서 최근에 이 세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권 촉진세라고 그러셨나요? 정권 교체. 교체. 정권 교체 촉진세. 그 정도로 아무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30년간 역대 부동산 정책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거냐? 이건 아니죠. 이건 뭐 정권 교체, 정권 유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주택이야말로 우리 삶을 담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바람직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8꼭지를 준비해 봤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좀 어떤 경우는 가볍게 스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인간 생존은 필수품이다. 제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우리 이제 빅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잖아요. 생명의 탄생서부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발 하라리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제가 우리 주택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문자의 출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에 우리가 문자가 이제 우리 문명과 함께 출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A, B, C, D, E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글자가 A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한다면. 근데 이 황소머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게 A가 됩니다. 결국. 왜 황소머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호모사피엔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였을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우주의 질서는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신이 주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황소를 잡아서 고기는 나눠 먹고 머리는 하늘의 제의를 지내는 신의 제의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A고 두 번째 이제 먹고 나면 뭐 좀 쉬어야죠. 또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또 번식도 해야 되고 짝짓기를 이루어서 그게 아마 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서리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많은 이렇게 숲속에서 살면서 그 모서리 뭔가 이게 숲에 언저리에서 뭔가가 얼쩡거리면 쪽이 알아야 됩니다. 적인지 아니면 우리 부족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 짐승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못 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적이거나 그리고 먹을 것이면 바로 창을 던져서 잡아야죠.
제압을 해야죠. 그래서 네 번째가 창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먹는 거 해결되고 쉬는 것 해결되고 안전이 보장되면 기뻐하는 거죠. 행복한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의 그 행복의 기준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자고 안전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삶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한 20, 30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생체적 기능은 우리 기원전 4,000년 그리고 거의 우리 농사가 10,000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요 본능, 이 5가지의 인간의 본능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인구 추계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한 1800년 보면 이게 한 10억쯤 돼요.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혁명을 언제 일어났냐고 되게 이게 학자들끼리 얘기되는 게 1760년에서 1840년이라고 봅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이. 그때 보면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700년대쯤 되면 인구가 5억 정도였어요. 5억이 쭉 오랜 기간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0억이 되고 지금 80억에 이제 육박을 하죠. 이때 이런 멜서스라는 이런 훌륭한 나름대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론을 씁니다. 이때가 이제 1798년. 이게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거죠. 야, 이렇게 인구가 막 늘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산하 제한 얘기도 합니다만은 약자들, 사회 약자들,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런 거 하지 말자. 어차피 힘들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거리 뭐 해결됐잖아요. 이게 멜서스가 이제 못 본 것은 이런 거죠. 기술 진보, 산업혁명의 효과가 얼마만큼 큰지를 몰랐던 거죠. 농업혁명, 의료발달, 이런 것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 기술의 진보가 경제 성장이 동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뭘까? 바로 비죠, 비. 집입니다. 인간 생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집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이 아직도 집 문제는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해결을 했는데. 우리 문자 출연해서 보면, 먹거리 해결됐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들. 우리가 물론 가끔씩 대응 사고가 나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재앙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재앙 수준은 요즘 없으니까. 결국은 인류 문명이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은 집이다. 그래서 집 문제가 한번 출렁거리면 우리 온 국민이 나라가 흔들린다. 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이 주택은 역사 발전의 시대적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부동산을 이거 막 혼재해서 쓰는데요. 그 이유는 그거죠. 이제 그 주택이 딱 부동산에 그 위에 장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 위에. 이 공중에 뜰 수도 없고. 이게 아직도 우리 인류 문명이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토지 위에 토지 위에 장착되어 있는, 이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이 토지가 문제란 말이죠, 늘. 그러니까 왜 강남이 비싸냐? 지방은 싸고. 이거 실제 이렇죠. 지금 25억도 더 한다고 그러죠. 시골 3억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25평을 용적률 우리가 250%니까 이걸 엎어치게 하면 평당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골 땅값 평당 5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더 올랐으니까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 아파트에 깔고 있는 토지는 거의 평당 3억입니다.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상업지역이
평당 2억, 3억 있거든요. 요즘 강남의 명품 아파트들의 토지 가격이 거의 3억에 육박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주택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토지의 속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토지는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한번 고정되면 바꿀 수도 없고. 토지는 불이 나도 홍수가 져도 그 자리에 계속 있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의 문제로 우리가 집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토지. 제 고향이 한평입니다. 한평.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한평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제가 81년도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자료가 이제 82년짜리가 있어서 82년짜리를 인용을 했습니다. 삼익 그 맨션 35평짜리가 3,600만 원이죠. 그때. 이때 한 평의 농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래서 3,000평을 팔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10,000평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딱 세 채 사면 이제 뭐 끝내준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거의 100억대네요, 100억. 근데 자, 우리가 정확히 4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40년이 흘렀는데 지금 30평대가 30억이잖아요. 30억. 그리고 한 평 농지가 지금 한 5만 원쯤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금매 나오면 10만 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 집은 절대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옥점부터.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걸 일치할 수가 없어요. 원래 다른 걸 해야만 이게 좀 요즘은 가격이 좋은데 그래서 결국 3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강남은 100배가 올랐잖아요. 자,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한 평의 착한 농부는 그냥 농사만 열심히 지었죠. 강남의 어떤 분은 그냥 집을 한 채 사놨을 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근데 30분의 1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건 이제 주요 산업이 변화하게 됐기 때문이죠. 옛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시대에는 농산물 소출이 좋은 게 가장 비싼 거죠. 토지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니까. 지금은 밀집도가 가장 좋은 것. 그게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의 착한 농부 그리고 강남에 누군가가 집을 사놓은 것 뭐 별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먹고 살았을 뿐이죠. 근데 우리 이 국민 지금은 5천만입니다만은 예전에는 3천만이었죠. 그때쯤 3천만에서 5천만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인홍현상이 일어나서 서울로 강남으로 인구가 집중된 거고 그래서 그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리 공동체 노력의 결과다. 노력의 산물이다. 이걸 누군가가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결과인데 누군가는 독점하고 누군가는 배제되고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이 토지 공개념하고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대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토지 공개념하고는 또 다른 제가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그걸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을 그냥 그 사람이 독점해서는 곤란하고 적정하게 사회에 배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잘 사지. 그리고 내가 그거 살 때 말이야 엄청나게 고민해서 샀다.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우리 5천만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다 할 수가 있죠. 토지 가치가 도시로 굉장히 우리가 지난 4, 50년간에 아까 살펴봤지만은 집중을 합니다. 도시로.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이 본능 자체가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아직까지 지구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군집의 효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또 머리도 컸던 네안데르탈한테도 경쟁해서 이기고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조직력, 조직을 하는 그런 힘이라 그러죠. 조직을 하려면 뭉쳐야 됩니다. 그죠? 뭉쳐야만이 그럼 어디로 뭉치냐? 도시로 뭉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도시화율이 한 55% 된다고 그러죠. 이건 더더욱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이미 90%가 넘었죠. 그러면 도시의 땅값은 갈수록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살고 0.6%인 서울에 5분의 1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까지 뭐 요즘은 조금 뭐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헨리 조지의 조지주의, 그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는 결국 우리가 사람이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를 인류 문명이 해결을 못한 것은 토지를 인간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부적인 자원이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소득을 얻는다. 토지를 기반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얻는 소득이야말로 전체 사회가 공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헨리 조지주의가 우리 마르크스나 이런 공산주의하고 다른 이유는 뭐 공산주의는 막스는 그걸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몰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아무튼 국유지로 만들자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헨리 조지주의는 그렇지는 않죠. 기왕에 있기 때문에 몰수는 하지 말고 토지 가치세라는 것을 부과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소득에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소출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우리 월급쟁이가 가장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월급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뭐 이런 자원뿐만이 아니고 뭐 방송의 주파수, 지하자원, 오염물질 배출권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그걸 독점해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에서 몰수를 하자 하는 게 헨리 조지주의입니다. 이제 사실 막스하고 가장 틀린 거 이건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주로 그 생산 체계를 자본을 이렇게 공유로 하자, 국유로 하자라는 건데 그 안에 토지는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눈에는 아마 토지는 별로 안 보였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세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사실 중세 사회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이제 지주와 거기 따른 소작농들 관계였는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그 지주와 소작과의 관계, 이 소작농의 관계가 아니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지 문제를 크게 들여다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19세기에 그 혁명의 시대, 뭐 20세기에 그 시대를 넘고 지금을 와보니까 다시 땅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땅. 마치 중세에 소작료를 받았듯이 땅을, 부동산을 특정인이 독점을 해서 그걸 토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세의 그 소장료 관계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헨리 조지는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좀 짚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넘어와서 지공주의 학파들이 꽤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논리가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봐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 현실에 구현을 할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지공주의 무슨 헨리 조주의를 썼더니 제가 그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치 편향되거나 경도된 것처럼 어떤 분은 또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 개념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 보유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시대적 사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로 인한 그러니까 상당량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건 불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토지 문제 가지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또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공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따로 있습니다만 공산주의는 뭐 모든 걸 공유해버리니까 크게 비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제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에 또 조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임금에 지대에도 붙이고 우리 임금에도 붙이고 이자에도 붙이고 모든 소득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다 붙이잖아요. 근데 지공주의는 이런 지대에만 붙이자.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붙이고 우리 개인 소득세는 아예 세금을 없애자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우리 역사를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게 수도권 집중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택을 많이 건설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는 이제 공공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신 산자락 공유지를 횟가루를 그어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죠. 알아서 그냥 무가를 짓도록 그랬었는데 이때 77년에 이렇게 건설부 장관이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때는 뭐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노태우 정부 때 이때 이제 폭발적으로 이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연구회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공개념 3법 우리가 제안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3법에 대해서는 요즘은 뭐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택지 소유 상한, 토지 초과 이득, 개발이익 환수. 이 법이 사실은 이 법이 우리가 보통 뭐 언론에서 보면 뭐 이게 헌법 불합치됐고 유연이다 이러고 없어졌다. 근데 토지 공개념 웬 말이냐? 최근 이제 집값이 많이 올리면서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 폐기 처분된 건데 헌법 정신으로도 안 맞는데 왜 그러냐?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토지 공개념이 3법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헌재에서도 판결을 합니다. 입법 취지는 정말 이건 정당하다. 다만 그것을 위임하는 그것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 불합치 혹은 위헌 판결이 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줬어요. 개발이익 환수법은 원래 이제 합헌이었지만 우리가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없앤 거고 그래서 택지 상한 소유 상한법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워낙 급했는지 뭐 200평 이상을 전부 못하게 해놨어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에 너무 과다하게 위임을 해놨고 우리가 국회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가는 대부분의 규정을 입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때 급했는지 그냥 입법에서는 얼개만 짜놓고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정밀하지 못하고 디테일하지 못한 것들이로 인해서 유형 결정이 나고 사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의 헌법 하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가 있다. 입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 이렇게 유형 결정이 났고 헌법 불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헌법 개정을 할 때 이 토지 공개념의 취지가 이 문구가 확실히 들어가는 게 낫긴 하겠죠. 헌법 개정이라는 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이런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요건 이제, 제가 토지 공개념,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이죠. 각자의 목이 있다. 각자가 활용하는 사람, 각자가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은 주어져야 된다. 아마 이런 정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그래서 저는 천부직권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애틀 추장이, 제 책에는 뭐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 시애틀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미국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애틀, 그때 거기에서 아마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죠. 인디언 추장이. 그랬을 때 거기를 점령으로 한, 오늘날의 미국인 선조들이 이제 땅을 거래를 하자. 우리가 얼마 주게 살게. 그러니까 그 추장이 한 얘기가 있죠. 어떻게 땅을 주고 파느냐.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싱그러운 바람을,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을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사고 팔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문득 들은 게 바로 천부직권이다. 이건 우리 토지는 하늘이 내려준, 신이 내려준 그 고난을 누군가가 독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얻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천부직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경자유전 얘기는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자유전. 농사 짓는 자에게 소유권을 줘라. 우리 해방이 우리가 이제 되고 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죠. 경작자에게. 북한은 이제 무상몰수, 협동조합 만들어가서 전부 규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 토지 개혁이 성공한 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자유택, 그곳에 사는 자에게 집을 주는 것이 이게 가장 좀 근본 정신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천부직권, 주자유택을 한번 주장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세 번째, 주택가격. 주택이 언제부터 올랐을까? 사실 이번 우리가 이제 위기를 따져보면, 금융위기부터 좀 가봅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IMF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아까 노태우 정부 있어서 부동산 폭등으로 신도시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2008년,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08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서브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부실화된 모기지가 유동화가 돼서 전 세계를 강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옵니다. 사실 우리 주택 가격은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60% 넘게 오르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한 55% 올랐는데,
이게 졸업한가 동시에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2009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한 9년 정도 올라가요. 근데 2008년에 5대 광역시 집값은 이제 키재기를 하니까 거긴 안 올랐었잖아요. 막 올라와요. 2009년에도 이제 지방 집값도 올라가고. 근데 2010년 정도에 가서 이제 약간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죠. 우리가 가장 바닥을 친 것을 보면 2013년 8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거의 4년 정도 걸려요. 이제 하락한 사례 한번 볼까요? 음마 아파트. 지금 30억 하나요? 그때 당시 12억에서 8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하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가 12억에서 8억이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진 거죠, 이게? 지현 씨, 몇 프로 떨어졌어요? 근데 4억에서 8억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갔죠? 이건 50% 올라갔죠. 자, 인구 증가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미 인구는 이제 하향으로 가게 돼 있죠. 가구 분화가 꽤 됐어요. 가구 분화가. 보세요. 19년 25만 수도권, 서울 6만. 그래서 1, 2 가구가 굉장히 60% 됐죠. 서울이 6만이라는 게 추가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된 가구 분화. 이제 가구 분화를 보면 대충 결혼해서 분가한달지 아니면 뭐 요즘 30 넘으면 다 이렇게 분가를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분화 속도가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구 분화가 되면 되게 이제 원룸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정부에서 원룸 공급 정책에 좀 길을 기울였어요. 호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걸 원룸으로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호텔을 개조해서 원룸들을 만들고 그것도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사실은 서울시 정책인데 왜냐하면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살다가 호텔 가보면 그것도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호텔을 개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호텔 거지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언론과 정책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고. 근데 왜 그런 조롱들이 나올까? 저는 이제 좀 상당히 안타깝던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겟이 잘못된 거예요. 타겟이. 이제 인구 증가는 안 됐고 가구 분화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가? 혹은 원룸을 막 공급을 했더니 이 미스매칭인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3, 4인이 거주하는 좋은 아파트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고시원들 제가 4분의 1 공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이 공실이죠. 제 지인이 영등포나 이런 역세권에 있는데 거의 절반이 공실이더라고요. 아예 그냥 고시원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가 많긴 하지만 타겟은 또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닐까. 두 번째는 경제 성장, 소득 증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만 우리가 경제 이렇게 막 성장 속도가 빠르고 최근은 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2000년도가 올라오면 우리가 10,000불. 10년도 되면 이게 한번 출렁거리죠. 금융이기 때문에. 20,000불. 우리가 18년. 지금 우리가 35,000불. 35,000불. 네. 그 사이 10년 만에 막 10,000불씩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2010년에서 20,000불이었다고 우리가 30,000불이 됐는데, 아까 요거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기나 무슨 세월호나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는 밖으로 표출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면 양질의 공간을 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기본 욕구를 저는 억누려서도 안 되고 부축해서도 안 되지만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된다. 이게 30,000불, 우리가 20,000불에 살았던 그
그런 주거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주택 공급도 안 됐어요. 오히려 아까 보셨죠.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 그냥 홀딩되거나 해지하거나 거꾸로 그랬었잖아요. 뭐 옛날에 해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 중반 때에는 워낙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해제했던 거죠. 오도가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 기억을 싹 없애버리고, 그때 뭐 해제해서 그랬다. 서울만 해제한 게 아니고, 뭐 경기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제를 했죠. 수요가 있으면 다시 이제 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되죠. 이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싹 거쳐진 거예요. 주택의 좋은 공간에 대한 욕구는 강해져. 자, 지역 내 초음 생산도 중요하죠. 서울은 한 40%쯤 올랐더라고요. 경기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63%.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한 60% 정도, 50% 정도. 결국은 이 경제 성장, 소득 증가가 지난 10년간 50% 정도가 됐는데 중간에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거치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 소득에 맞춰서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금리를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요인이 금리라고 했죠. 금리하고 유동자금. 미국에 우리가 썩은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왜 발생을 했느냐. 이것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억할 거 2000년대 초반에 그냥 IT 버블도 있었고 또 이때가 부시였을 거예요. 9.11 사태 나니까 그냥 뭐 아프간, 이라크, 중동하고 이제 막 전쟁도 하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완전 확 낮추죠, 이때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주택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적,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뭐 9억까지만 대출을 하더니 되게 미국은 한 10% 정도 자기 자금을 갖고 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10억을 대출하거나 심지어는 11억도 대출하는 이게 이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이 서브 모기지가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가 망하고 그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금융망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왜 우리한테는 4년 후에 왔고 또 우리가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을 했을까? 이건 노무현 정부 때 대출 그 양을 거의 60% 수준, 요즘 우리가 60%잖아요. 묶어놓은 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담보대출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에 엄청 큰 효과가 있죠.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죠. LTV나 DTI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60% 이하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빨리 극복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이제 새 정부 들어오고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출금리를 그 양을 늘리자, 한도를 늘리자 그러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바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수단을 잘못 썼다가는 또 다르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미국 금리권을 한번 가까웠어요. 이거 보시면 이때 이제 미국 경제 살린다고 팍 금리를 내릴 때예요. 이때 이제 버블이 왕창 낀 거죠. 모럴 해저드가 일어났고 서브 모기지부터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어느 정도 올리다 보니까 박살이 나서 금리로 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박살나고 나서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질 않아요. 지금 제가 최근 건 이제 19년까지 나와서 최근 걸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때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금리를 낮추고 지금 0.5죠. 자, 일본 거 볼까요?
일본도 버블이 있었잖아요. 90년도에. 자, 90년도 버블 오기 전에 금리가 상당히 낮았어요. 이때도 똑같아요. 미국발 서브 모기지가처럼 너도 나도 그냥 막 집을 닭가보는 사람도 사고 누구도 사고 다 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금리를 좀 올리니까 거기서부터 박살이 나서 이렇게 초금리, 초저금리 지금 마이너스 0.1이네요. 이런데도 안 살아나죠. 그만큼 경제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게 한번 무너지면 그걸 되돌리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걸 한번 볼까요? 금리가 우리가 2008년 때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죠. 지금 1.25인가요? 이제 올랐죠, 좀. 아무튼 요때까지 계속 내립니다.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제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근데 금리가 내리면 뭐가 문제냐면 유동자금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금을 한번 보면 10년 전에 이 정도였죠. 우리가 1,600조. 지금 3,000조. 제가 어디 방송에 가서 이걸 맨날 1,000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가고 조가 우리나라 총생산 1년에 총생산이 한 2,000조쯤 되잖아요. 1,700조 정도 되고. 1,700. 네, GDP 한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예산이 한 3분의 1, 600조. 600조. 네, 그 정도 되죠. 3,000조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건데 이게 유동자금. 그 안에 이제 단기자금, 뭐 이제 올해 유동자금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뺄 수 있는 그 중에 2달 안에 뺄 수 있는 게 요거라고 그래요. 1,200조. 이게 갈 데가 없죠, 사실 금리가 낮으면. 그래서 요것의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들어왔을 거다. 제가 이번에 이제 주택 가격 좀 상승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자, 한국 금리가 말이에요. 보통 미국 금리도 항상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니까. 근데 보세요. 2017년, 19년은 높아요. 오히려 미국 금리가. 나는 왜 이렇게 부동산이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낮췄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추적을 해보니까 부동산 대책을 국토부나 경제기원에서 딱 발표하면 얼마 좀 있다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낮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 리가 없죠. 먹혀들 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최고는 뭐 3% 정도를 내다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7% 가까이 된다. 그렇죠. 예. 제가 그저께 은행에 가봤더니 벌써 우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5%? 5%면 우리 예전에 4.6%에서 하우스푸어 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연거리가 잘못하면 하우스푸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주택 공급이라고 그랬죠. 주택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택 공급량을 보면 서울시 걸 봤는데요. 사실 좀 꾸준해요. 비슷합니다. 보통 한 8만 가구, 그 중에 한 절반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에 한 3만 가구 정도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오는 건데, 이게 뭐 좀씩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보통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건 누구는 이제 주택 보급률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은 뭐 낮습니다, 100%. 근데 서울이 100% 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4%는 어디에 사느냐? 뭐 길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옥탑방이나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아마 간주가 안 될 겁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주거용은 간주됩니다.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어요. 뭐 심지어 제가 이제 비주택 거쳐지는 분 서울에 한 30만 가구 정도, 뭐 PC방, 만화방, 심지어 비닐하우스 이렇게도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물론 수도권은 100%죠.
근데 이제 요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천인당 주택 수를 많이 국제적으로 통용을 하죠. 그러더라도 서울은 좀 적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논문은 충분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근데 다른 도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비주택 거주 같은 걸 거의 주택으로 치는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 막 이런 걸 다 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칠 건데. 그래서 좀 뭐 통계 수치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주택 공급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아파트는 지으려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근데 택지가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설계하는 데 2년, 인허가 받고 건설하는 데 3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부터 해야 된다. 앞단에 2년이 필요해 보상을 해야 된다. 7년. 재개발 저건축 10년 걸립니다. 10년. 요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당겨보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요 최대한 좀 당겨보겠다 하는데 좀 만만치는 않죠. 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야말로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라 그러죠, 우리가. 재화입니다. 다른 거 같으면은 그냥 필요하면은 바로 예를 들어 자동차가 더 필요하다면 자동차 공장을 좀 더 가동을 하면 되니까. 오죽했으면 옛날 국토부 장관이 빵이라고 근데 반드시 찍고 싶다. 아마 본인의 심정이 갑자기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조롱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조롱하지 말아야죠. 그만큼 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 문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자, 글로벌 리스크죠. 글로벌 리스크.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통 전문가들하고 뭐 주택가격 분기별로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차담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뭐 좀 논의를 해요. 현재 상황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 얘기를 하고. 그럴 때 2013년, 14년 이럴 때요. 그때 나온 얘기가 10년 주기설이 나왔어요. 18년, 20년 되면 완전 폭락할 거다. 10년 주기설이죠. 97년, 2008년, 2018년에서 뭔가 글로벌 리스크가 올 거다. 근데 오긴 왔어요. 뭐가 왔죠, 이번에? 이번엔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리스크예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어땠을까? 또 상황을 달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꺾였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글로벌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돈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사실 돈을 풀어야 될 시점이 아닌데도 풀 수밖에 없죠. 세계 경기가 워낙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뭐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세계 경제가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만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재정 확대가 되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금리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서서히 올리겠다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IMF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IMF 왔을 때 부의 재편성이 왕창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극화도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후에 또 뭐 비슷한 게 오면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때는 내가 한 방 해가지고 나 돈 좀 벌겠다. 10년 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전혀 다른 양태로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양극화가 확 일어나요. 그때 이제 제가 2014년 뭐 이렇게 13년 또 전문가들하고 탁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다음 해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잖아요. 코로나가 전혀 다른 양태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주택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초 그 발단은 금융위기 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대적 이슈에 파묻혀서 그걸 제대로 감지 못했다. 감지 못하고 그만한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지 못했다. 이건 좀 한번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어느 정부,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한번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회적 이슈가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모두 묻혀버리는 우리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다시 성찰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 이유는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 소득, 수도권 내 총생산 이게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상당히 유입됐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3, 4인이 거주하는 우리 소득 향상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에 묻혀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못했다. 나중에 이걸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집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 32년 했는데, 제가 이제 부시장할 때, 이 비만 오면 매일 걱정입니다. 한강이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강 요익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에 북한강은 북한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강원도를 한번 휩쓸고 양수리로 오고, 남한강은 우리 태백 금룡소에서 와서 충청도를 한번 휩쓸고 가요. 문제는 경기도에 또 양수리 두 개가 모여서 이제 서울을 관통하고 서해로 빠지는 건데 우리 남한 유역이 한 3분의 1, 3분의 2, 3,200만 명이 한강유역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비가 안 와도 이쪽 뭐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비 오면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사고가 그러잖아요. 우리 올림픽대교나 동부 간선도로에서 간혹씩 나는 경우가 우리는 여기는 이제 뭐 가랑비 정도 오니까 그냥 준비만 하고 있죠. 근데 이쪽에서 그냥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엄청난 물이 와가지고 팔당 수위를 열어버려요. 이제 팔당 적정한 어느 정도 양이 참 열어야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한강으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강 종합 개발이 끝나서 괜찮은데 제가 90년도까지만 해도 비만 오면 우리가 한강 양안을 이렇게 팀 짜가지고 돌아다녔어. 어디 무너지지 않나. 우리 기억날 것입니다. 아마 90년도 초에 보건시장이셨는데 4일간인가 5일간인가 비가 계속 왔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때 결국은 한강 양안이 어딘가를 터질 줄 알고 50분 양안이 뭔가요? 양안이? 그러니까 강 북쪽 이렇게 있으면 한강 이렇게 있으면 강 북쪽이 뚝 그리고 강 남쪽이 뚝 요게 예전에 수시로 터졌어요. 네. 지금처럼 기억납니다. 완벽하게 아니기 때문에 물난리라고 이제 보통 옛날에 물난리. 말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여름철에 여기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가뭄이 한번 쫙 있죠.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홍수가 터지는데 쫙 서울을 한강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마치 서해에서 만조가 와가지고 밀물하고 이게 부딪혀버리면 이제 한강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약한 부위를 치고 거기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라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나 세월호나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회적 이슈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여기 주택가격이 상승할 요인들이 서서히 쌓아가는데도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묻혔던 그걸 제가 한자리는 무더위라고 그랬고요. 그게 이 사회적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무더위가 끝나고 장마가 확 오는 거죠.
거기 이제 주택 수요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쭉 내려가면 좋은데 사이에서 만조가 일어나서 이 한강에서 부딪혀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양안에 저지대로 침수가 될 겁니다. 자, 저지대로 침수된 지역이 이번에 집값 오른 지역이에요. 재밌죠. 옛날에 잠실, 반포, 예전에 이 마포, 성수, 마용성. 마용성 예전에는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강 종합개발위원회에서 제가 그 상상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집투입니다. 하우스푸어. 2010년대의 자화상이 바로 하우스푸어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 마련할 때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자기 좀 종잣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어렵게 어떻게 살다 보면 또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 여건이 안 되면 이거 전세를 주고 자기는 더 안 좋은 집에 살다가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원리금 이자 쭉 갚으면서 자기 집 마련하는. 근데 2010년도에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이제 자화상이었죠. 금융위기는 이거 떨어지죠. 금리는 올라가죠.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 자화상이었는데, 이때 제가 2010년도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탐욕의 덫에 걸린 사냥감, 아파트의 노예들. 아주 그냥, 이게 책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성황리에 팔리고, 이게 주요 화두였어요, 2010년도에는. 저는 책 이름이라고요? 아파트 공학이라는 책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이제 아파트 공학은 프랑스 사람. 줄리 발레리가 썼던 책이고, 그건 2007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가 전부 아파트로 가는. 그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여기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사회학적인 책이죠. 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잖아요, 지금. 거의 반 아파트 살고, 반은 저축지구에 사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안 그렇죠. 아파트 한 10%? 5%?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줄리 발레리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 책의 이름입니다. 한번 써보면,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이 실제 얘기죠. 상황 빚을 내서 7억 주고 샀죠. 5억 떨어져, 2억이 떨어져 버렸죠. 거래 비용 1억 손실 났고, 500만 원 월급 받으면 300만 원 대출 올리면 내야 되죠. 우울증 걸릴만 하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하우스푸어가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벼락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도저히 조바심이 안 돼서 영혼이라도 끌어서 집을 사야겠다. 영끌이 집투가 이제 2020년에 자화상이죠. 제가 요 얘기를 좀 썼는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젊은 세대가 집에 막 올인하고 늘 걱정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기성세대의 사실 책임이 크겠지만 모파상의 가짜 목걸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늘 이게 주택가격이 출렁거리는 건데 잘못 썼을 때 정말 젊은 청춘을 이 가짜 목걸이 때문에 낭비해버렸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양극화. 우리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양극화는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우리 다 기억나죠. 우리 국민이 또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빨리 극복을 해요. 3년 반인가요? 너무 빨리 극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 이제 기업도 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해지고 뭐 많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극화가 세게 일어나고 제가 이제 이권에서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IMF 극복할 때부터 강남에 쏠림 집중 현상, 아파트에 쏠림 현상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고 이제 끼리끼리 집단에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들. 또 그때부터 사회적인 오딩들이 굉장히 거칠어지죠.
학교 애들도 그 전에는 무슨 뭐 왕따 뭐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분명하게 뭐 왕따 뭐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양극화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시죠. 우리 100분위 소득이 89분이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위잖아요. 위에서 10%, 23배. 중간 50분위는 71배. 우리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심한 정도도 보면은요, 우리가 100이라고 그러면 7위는 65예요, 65.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앞에 확 서 있고, 나머지는 밑에 쭉 있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서. 이런 건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양도 차익으로 번 돈입니다. 이게 보세요. 세금 내고. 이건 서울대 이제 김용찬 교수 걸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2006년에 67조 부동산으로 양도 차익이 18년 118조. 뭐 최근 뭐 계산도 안 해놓으셨던데, 우리 서울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35조 이제 40조 그죠? 순계로 따지면 그것에 한 3, 4배 되잖아요. 그걸 부동산으로 인한 양도 차익으로만 가져간다. 뭐 임대 수익은 다 빼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자산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산. 내가 땅을 가지고 땅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것. 이걸 매매로 인해서 얻는 것. 또 그걸 임대해서 임대소득으로 얻는 것. 이걸 자산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은 이제 기업가가 기업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이고, 노동운동은 우리 일반 노동자 근로자들이 일해서 얻는 소득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소득이 가장 많고 자본, 노동입니다. 근데 일은 이 노동소득이 사실 노동방법이 굉장히 가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일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가버렸을 때는 우리가 자본주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체계마저도 흔들어버린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르크스는 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막 커져가는 걸 문제를 삼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기분이잖아요. 자산소득이 커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지대추구, 옛날 우리가 중세시로 돌아가면 소장료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퇴행적 자본주의죠. 이거 정말 문제 있다는 거고, 나머지 당연하죠. 자, 세금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거래 단계, 보유 단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제는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주로 거래 단계에 세금을 많이 매겨놨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 거래 단계에 세금 매기는 게 좋거든요. 거래는 뭐 1년에, 아니 자기 평생 뭐 집을 몇 번 사겠어요. 뭐 집을 또 거래할 때는 목돈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매년 내야 되니까 세제 저항도 강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개발 시대니까 막 짓고 막 이래야 되니까 거래 단계에 세금을 많이 매겨놔도 뭐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조세 저항도 적고 또 이 세수도 어느 정도 짱짱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세금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거 세금이 복잡하더라고요. 간편한 걸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자, 아파트 하나가 10억에서 20억 올랐죠. 강남에 2배 올랐죠. 10억 올랐죠. 세금을 볼까요? 세금을 보유세가 이거예요. 177만 원이죠. 1,200만 원 갔어요. 21년 기준입니다. 한 채 가졌을 때. 그러면 이거 몇 배 오른 거예요? 왕창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왕창 올랐는데, 집값은 2배 올랐죠. 근데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올랐고, 이것은, 1,000만 원 올랐네요.
8배 약간 안 되겠네요. 예, 배수로 따지면 8배. 그러면은 언론에는 뭐 나오죠? 8배로 나오죠, 8배. 집값 2배 올랐는데 세금은 8배 올랐다. 이게 제목이죠. 내용을 보니까 10억 올랐고 1,000만 원 올랐죠.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언론은 그렇게 안 써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했다가, 아유, 뭐, 별로 좋은 대접 못 받았죠. 아까 양극화 양도세하고. 근데 저는 세금을 얘기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당위성을. 굉장히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265년간 될 돈이죠. 자, 양도세. 양도세도 올렸어요. 확 올렸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근데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10억 올랐으니까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도 10억 올랐으면 다른 사람이 팔면 7억 정도, 8억 정도는 세금 얻겠다. 지금 3주택이 82%가 그렇죠. 네, 82%.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소득 있는 곳에 올린다는 거. 근데 왜 팔겠어요? 타령을 하면서. 보세요. 월세로 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임대료 받죠? 임대료 일부가 꼭 세금 내도 그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세제도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세제를 가자. 이래서 저는 양도세는 내려야 된다. 심지어 양도세 없는 도시도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없으면 다예요. 그럼 10억에서 20억 오르잖아요. 거기는 1%니까. 그러면 2천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억 벌었으니 10억 벌고 빠져요. 근데 그럼 계속 시중에 계속 물건이 나오죠. 그럼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내리죠. 이렇게. 시장에서 늘 작동이 됩니다. 워킹이. 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거죠. 대신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보세요. 보유세가 9대1 선진국. 우리 한국은 거꾸로 2대8이에요. 거래세가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 안 내죠, 당연히. 저거는 2003년 기준 인셈인 거죠? 저 몇 대 몇, 저 9대1, 2대8 자체가. 요건 2005년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것은 최근 거고, 나머지, 2003년. 그렇죠. 왜냐면 예. 주주가 엄청 올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사들은 실은 어느 정도는 거의 지금 비슷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로 따지지 말고 저는 한 주택자 따지면 돼요. 네. 그 이유는 보유세가 1주택자 특히 낮기 때문에 저는 왜 보유세를 좀 높이자는 얘기냐면 유동자금이 수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만이 아니고 또 다음에 이럴 건데 유동자금이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리고 안 나가죠. 거래세가 비싸니까 눌러 앉아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또 임대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돼서 저는 보유세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늘 시장에 뭔가가 나와 있다. 그리고 물론 그걸 통해서 뭐 이득 취할 수도 있겠지만 취하는 사람은 취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건 오늘 우리 최병찬 간사님의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다. 제가 출처를 넣었는데 이게 빠져있네. 3년간 14배가 늘었다. 이거 굉장히 섹시한 거죠. 이걸 통해 정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내막에 들어가면 아까 그런 현상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한다? 안 돼요. 이건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도 보면 세금을 가지고 좀 조절하는 기능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뭐 그런 종부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집값 잡겠다? 별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래봐야 이게 5조 7천억이 굉장히 큰 금액 같잖아요. 아까 양도 차이가 얼마였죠?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아까 112조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어떨까. 근데 요 프레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분석이 났어요. 기가 막히게. 그죠? 중앙에도 거기다 좋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하게 이 윤석열 승리한 곳, 그 다음에 이재명 승리한 곳에 14곳과 11곳을 찍어보니까 이 평당 가격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 프레임에 딱 들어갔어요. 정부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무능한 정부는 선고로 징벌해야 된다. 이거 제가 오딩 쓴 겁니다. 우리 최병천 간사님의 이 앞에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프레임에 딱 이번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역대 부동산 정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짧게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노태우부터 봤어요.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죠? 66. 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워낙 신도시 만들어 놓고 200만 원 막 공급하고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는 거의 수도비 됩니다. 이렇게 수도됐다는 건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거의 안정이 되죠. 김대중 정부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66%는 올랐어요. 자, 노무현 정부 55% 올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장 노무현 정부를 부동산을 많이 올린 정부로 기억하느냐? 이것도 사회적 이슈예요.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이 우리 국가의 목표, 시대적 소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올라가는 것도. 또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참았어요. 체감도 덜 됐고. 근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았는데 계속 오른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떨어졌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더 이상 집값 안 떨어집니다. 빚내서 꼭 집을 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안 사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삽니다. 자, 박근혜 정부 굉장히 안정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세를 한번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 많이 올라요. 이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서서히 접어드는 겁니다. 접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때 주장한 게 임대차법 3법을 이때 개정을 하자고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했었죠. 이때 매매가 좀 안정됐을 때. 근데 이제 그때 항상 세상사가 그러고 제 책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해놨습니다. 평화기에 집값 안정기에는 절대 계획이 안 됩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벼랑 끝에서 혁신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혁신의 역설인데 우리가 임대차 3법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올랐죠. 작년에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히려 2020년이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보는 규제고 보수는 완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올라갈 때는 강화합니다. 올라갈 때는 진보나 뭐 보수랑은 상관없어요. 노태우, 노무현 때 강화했죠. 김대중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완화합니다. IMF 극복이 보셔야 또 규제 강화하죠. 올랐을 때는 규제 강화하고 내렸을 때는 완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역대 정부를 3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좀 잘한 정부를 따지면 저는 노태우 정부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뭐 이제 청와대가 아예 총 지휘권을 대통령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경제수석, 기재부, 국토교통부 요 어떤 삼각관계를 딱 마련하고 모든 자원을 여기다 쏟아붓죠. 그리고 전 내각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빠른 기간에 30만 원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만 호 일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9년 동안 집값 안정을 이루죠. 이때 또 토지 공개념, 한쪽에서는 공급하고 한쪽에서는 강력한 규제, 가장 강한 토지 공개념을 해서 잡고, 또 하나는 이 건설업계, 주택 건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오늘날의 주택 건설업이 현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기술도, 자재도, 기술자도 이때 다 형성이 돼요. 생산이 돼요. 물론 뭐 많이 또 넘어갈 길이 많긴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올라가도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60만 원 1년에 지을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한다고 막 숫자를 막 늘리는데 우리나라 전 자원이 동원해도 1년에 60만 원 이상 짓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잘 지어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이건 뭐 한번 짚어보면 우리 이제 좀 아쉬운 점 제가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할까요? 2017년 12월에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임대 시장을 좀 키우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만약 이거 할 때도 차라리 집값 안정기 때 있으면 좋았을 거다. 근데 서울에 6만 원, 이거 아까 서울 얘기했죠? 아파트 4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1년에. 6만 원가 임대 시장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물이 없어요 시장에. 부릉의 값이죠. 그리고 이걸 갖고 들어가는 임대사업자들은 뭐 재산세부터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쭉 혜택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또 양극화를 이루었다. 세제 강화. 아까 말씀드렸으면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금리라는 말씀드렸죠. 왜 주택 공급, 주택 정책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금리를 그렇게 자꾸 인하해서 미국 금리보다 더 낮게 만드느냐. 어느 정부나 이 부동산 정책으로 좋은 평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저는 이 구호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주택 공급은 85%가 이제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집값은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짜장면 값 잡을 수 있나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고 그건 시장의 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흐름이니까 거기에 맡기고 그 시장에서 잘 안 돌아가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더 힘을 쓰고 국민들에게도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어땠을까. 요 보이죠? 문재인 25번 나머지 정부에서도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늘 조급지게 걸리는 거죠. 그 주택가격 하락 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도 좀 하락에 방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로 하락될 거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좀 안정적 좀 하락 이러다가 2025년 정도 돼야지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상당하게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상승 요인도 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좋은 공간에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다른 거죠. 미래 예측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했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이 바람직한 주택시장 미래 해가지고 좀 정리한 게 한 6가지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다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이 중에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중에 사실 이 토지 비축 이 은행이 이것만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어땠을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미리미리 좀 매입을 해 놓는 거예요. 평상시 때. 그러다가 LH 산업이 주는 건가요? LH가 요 기능을 줬어요. LH에게 그 기능. 그렇죠. 요 기능을 줬어요. LH 토지은행이. 근데 이제 이명박 들어오면서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사버려요 또. 또 국가재정을 여기다 투입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갑자기 토지를 구하려면 토지 가격이 또 올라버렸죠. 또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권들의 그 예민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권위주의 정부여서 일기 신도시 금방 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네. 택촉법도 있었죠. 그렇죠. 네. 권위주의 정부라서. 근데 지금 뭐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3기 신도시를 하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정치인들 나서가지고 또 막 어기창 놓잖아요. 이게 이것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금방 어디 토지가 확보됐으니 여기에 몇십만 원 짓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드는데 이것이 너무 아쉽다. 또 하나는 그 주택의 이제 양보다는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3만 5천 불이 사는 주택, 이게 질이 수준이 어느 거고 거기에 맞는 공급들을 좀 해야 된다. 이건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주택을 정리하면서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마지막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참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우리가 늘 조급해 생각하지 않나.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마치 금방 뭐 해결 방안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또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30년 지난 정부를 봤지만 어느 정부도 집값을 잡거나 안정화시키지 못했어요.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같이 공유하고 상의하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제가 10개명 중에 10번째 겁니다. 이제 집을 살까 말까 막 늘 노심초사하죠. 근데 자기만의 좀 철학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10번째 10개명. 자기만의 10개명을 만들자. 제가 이 정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뭐 많이 왔네요. 질문을 채팅창으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질문을 채팅창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통해서 세금으로 집을 잡자 이런 개념부터 좀 버렸으면 하면 좋겠다. 세금 좀 안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은 안 건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 부동산 정책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가면서 뭐 부동산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시장에 늘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면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놓는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또 사고 그래서 싼 물건부터 비싼 물건까지 자연스럽게 시장에 좀 풍부하게 나오면 그것은 시장에서 선수들이 각자에 맞는 주택들을 고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0억 올랐으니까 뭐 1,000만 원 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비교를 다만 건 우리가 종부세를 올렸다고 그래서 그 반값만 있지. 아까 우리 최병천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값만 있지 시중에 효과는 거의 없었다. 보유세를 종부세하고 재산세 합치자. 보유세로 하자. 그리고 보유세를 좀 높이고 선진국 수준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 이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때 세게 한 거죠. 김수현 씨도 평소에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때 경실련에서 나왔던 게 보유세 한 0.5% 수준으로 가고 그다음에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 그걸 한 번에 가지 말고 한 10년 정도 주기를 놓고 서서히 그렇게 처리를 받고 가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니까 그냥 누구도 또 손 안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런 구조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체제면 또 이런 저금리 시대나 또 글로벌 리스크나 왔을 때 또 이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위기를 극복을 해가고 있는데 그만큼의 우리 절실한 대책들, 혁신들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이제 집값은 얼마 올랐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나 국민 총생산이 한 50% 올랐으니까 집값이 50% 오른 것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상 오른 것은 좀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배 오른 데가 꽤 있죠. 2배 안 오른 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면 지금 한 55%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추세를 좀, 최근의 추세를 제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상당히 좀 정체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좀 완화가 될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좀 별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금매물 같은 경우 양도세 그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금매물 같은 경우 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그래서 그 안정적 하향 추세 이게 좀 당분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쯤 되면 3년 후가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일기 신도시들도 상당량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실제 우리 일기 신도시를 보면 입주가 시작하는 순간에는 상당히 많이 내릴 확률이 있다.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5,000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을 체감하는 수준이냐? 이건 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을 많은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경제 상황에 어느 정도 녹아난다.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방이나 전 국민에 비해서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저는 이제 뭐 요 앞에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깊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한 40%라고 그랬잖아요. 한 5, 6% 정도는 내 집 세 주고 다른 집에 사는 사람 포함해서 60%가 세들어 사는데 나는 이번에 이제 양 진영에서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 양쪽 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자가 보유를 좀 올리자. 서울 같은 경우는 40%인데 60%로. 그래서 생애 최초 분양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좀 대폭적으로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일 거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를 이걸 풀어놓으면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됐을 때 쉽지 않죠. 해외는 지금 좀 틀리죠. 이게 나라마다 문화, 역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좋고 자가 보유율이 낮은 나라가 나쁘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건에 보면 주택 시장에 출렁거리면 가장 힘든 사람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우리가 늘 겪잖아요.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주택 자가 보유율이 엄청나게 높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또 토지 임대료 반값 아파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가 보유를 높이면 주거 안정이 보탬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 기능 또 하나는 재산 증식 기능 인생 말년 연금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그 표에서 봐드렸지만 지난 30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은 6배가 더 넘게 올랐죠. 그러면 30년 동안 6배 올랐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6배의 자산이 는 거고 집이 없이 새는 사는 사람은 6배의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산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 주에 토지 효과적인 사용 방안은 제가 아까 토지은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처럼 국유지가 30%도 안 돼요. 또 쓸 데 있는데 국유지가 별로 없단 말이죠. 토지은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내려간다면 토지 가격도 떨어질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 정부에서 좀 많이 비축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재정 상황이라는 게 항상 빠듯하겠지만 관련법이 혹시 뭔가요? 관련법? 국토부가 LH한테서 하는 건가요? 토지은행법이라고 있어요. 토지은행법? 예. 제가 그동안 완전 몰랐던 거여가지고. 예. 그게 이제 사분화돼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제가 있으니까. 보기 이슈화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10년 동안 몇 조 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2천억인가? 아주 너무 적은 금액을 해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석유 이라크 사태 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석유 그러니까 유가가 엄청 폭등하니까 에너지가 폭등하니까 미국이 지금 비축유를 엄청나게 몇만 배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그 미국이 석유 하듯이 주택에 대한 공감대는 저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주택 관련된 부동산 이슈를 봤는데도 실은 비축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동안 몰랐던. 처음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좀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굿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언론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좀 장기적으로 비축을 하자, 장기적으로 들여다보자, 체계적으로 보자. 이거 뭐 국민에 안 한다든지 좀 별로 이슈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놨던 토지 비축 기능 그것만 충실히 해놨더래도 10년간 지난 10년간 이번에 이런 몰아치면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몇만 원, 몇십만 원 공급합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한테 확실한 믿음. 커뮤니케이션만 제대로 된 듯이 불안 수요가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그게 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로 그림상으로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저거 언제 되느냐. 네. 또 일부 정치인들이 또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불신이 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더 가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 이제 들어오면 저는 이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3기 신도시 아마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죠.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 저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제나 그리고 뭐 의료보험이나 뭐 각종 복지수당이 다 연동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좀 마음 잡고 한번 정리 한번 하면 되죠. 이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걸 못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 관련법을 다 조정을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공시가가 따로 있고, 공시지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저는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반대를 해왔어요. 일관되게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도 내고도 했어요. 600가구가. 그때 2억인가요? 반값이니까. 토지 임대부니까. 근데 그게 5배가 올랐죠. 근데 토지 임대부를 하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10만 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8만 가구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그럼 적어도 10,000 가구 정도는 쏟아 나올 정도. 근데 600가구 뭐 해보니까 그 뒤로 이제 제가 국토부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그걸 분양받은 사람 로또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도 자기 분양을 받고 싶잖아요. 그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토지도 분양해달라. 토지 롯데부 주택보호 시장 로또부지 완전.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로또. 그리고 토지 분양해달라고 계속 민원 나오죠. 그걸 못 받은 사람은 희망고문. 그리고 주택 하방 효과 하나도 없고.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찰로 10억을 더 주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한테. 부작용, 사회적 부작용을 치면 현찰로 그냥 10억씩 선착순을 나눠주는 게.
그래서 이걸 꼭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 선거 때마다 반값 아파트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양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양 진영에. 그래서 아마 반값 아파트 크게 부각은 안 됐던 것 같고 지난번 시장 선거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는 어떤 진영에 서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싱가포르나 이 토지 임대부가 성공하는 게 아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80% 90%가 국유지니까 그거 가능하죠. 다 토지 임대부예요. 예를 들면 대다수가. 그리고 필요하면 분양하고 토지도. 그리고 저 북유럽 3인주의잖아요. 4인민주주의.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지 임대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수의 물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반값 아파트 했다고 그것도 극히 소수한테 남의 희망금 주고 그걸 자랑해서는 저는 정치인들은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좀 정치적 구호로 좀 섹시하게 해서 그냥 이게 언론에 이렇게 시선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좀 반대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요. 김원동 사장님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신 대로 지켜보면서 또 평가를 해야겠죠. 실제 이제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전체를 토지 임대부로 모든 질문을 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제가 가능을 시고